서울 근교 조용한 주택가 새벽 3시. 38년간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 정혜수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지키는 아내 윤명이, 완벽해 보였던 이 가정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충격적 진실들. 새벽마다 병실을 찾는 그림자, 의문스럽게 사라지는 통장 속 거액의 돈, 그리고 CCTV에 포착된 끔찍한 장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과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새벽 3시. 정혜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38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 없던 그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여보, 여보. 겨우 내뱉은 작은 소리에 아내 윤명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혜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명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남편이 이렇게 무력하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혜수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세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지금 부산 출장 중이에요.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요. 아버지 많이 위험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불러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일단 수술부터 하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진아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명희는 혼자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진아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저도 지금 아이 때문에 못 가겠어요. 현수 오빠가 내일 간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 같이 갈게요.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시간 동안 명희는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작은 전세방에서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고 혜수가 승진할 때마다 조금씩 더 큰 집으로 이사했던 일들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혜수는 온몸에 관을 연결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명희는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은 늘 말없이 나를 보호해줬지. 이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차례야. 다음 날 오후 현수와 진아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와 잠깐 얘기를 나누더니 곧 자리를 떠났죠.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올게요. 진아는 더 짧게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 오기 어려워서 비용은 저희가 되겠어요. 명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함께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진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며칠 후 장 간병인이 배정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과묵한 여성이었지만 환자를 돌보는 손길은 매우 세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 간병인은 매일 밤 병실 CCTV를 유독 꼼꼼히 확인했죠. 간병인님, CCTV를 왜 그렇게 자주 보세요? 아, 환자분 상태를 체크하려고요. 밤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명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 간병인의 눈빛에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 이상의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혜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 곁을 지켰지만 아들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짧게 들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를 확인하러 원무과에 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던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혜수의 통장에서 며칠 사이에 큰 돈이 인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돈이 나갔죠? 아, 이건 아마 가족분이 인출하신 것 같은데요. 카드나 통장으로 직접 인출된 기록이네요.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혜수의 통장을 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갑자기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병실에서 장 간병인과 마주쳤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CCTV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간병인님, 혹시 이상한 일 없었나요? 밤에 누가 다녀갔거나. 장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서.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진 돈, 새벽에 다녀간 누군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명희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온 전화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원무과에서 연락드리라고 하시네요. 명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환자분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네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거든요.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며칠 사이에 사라진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명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수는 평생 돈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혹시 가족분 중에 비상금이 필요해서 인출하신 분 있으세요? 직원의 질문에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혜수의 통장을 건드린 적이 없었고, 그럼 남은 건 아들뿐이었어요. 명희는 급히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혹시 내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아버지 돈을 함부로 만져요? 아버지 카드나 통장은 어머니가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의식불명인 사람 돈이 저절로 없어질 수는 없잖아.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누가 카드를 복사해서 쓴다거나. 요즘 그런 사기도 많다던데요. 전화를 끊은 후 명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명희는 병실에서 장 간병인과 마주쳤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CCTV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간병인님, 어제 말씀하신 새벽에 다녀간 분, 혹시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장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며칠에 걸쳐서 새벽에 누군가 다녀갔는데 항상 뒷문을 이용하더라고요. 뒷문요? 네, 정문으로는 출입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뒷문은 비상구라서 CCTV는 있지만 출입 통제는 느슨해요. 명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출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를 다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명희는 병원 관리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명희는 다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 통장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며칠 더 지켜보시죠. 무슨 오해야?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가족 간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현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돈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에 더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경찰 신고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명희는 집에 돌아와 현수와 진아를 불러냈습니다. 너희 둘 다 솔직히 말해. 아버지 돈 정말 모르는 거야? 현수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진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수 오빠가 요즘 회사 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아야. 현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돈을 빌린 건 맞아요.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다시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명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현수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부도날 뻔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아버지 돈을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잠깐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몰래 가져가 놓고 잠깐만이라고?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저희 몫 아닌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결국 현수 오빠가 상속받을 텐데 지금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진아의 말에 명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혜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진아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병원비도 그렇고 차라리 지금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죠.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현수와 진아가 나간 후 명희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CCTV를 반드시 확인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들이 정말 새벽에 몰래 병실에 다녀간 것인지, 그리고 혹시 다른 일은 없었는지. 명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밝아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관리팀을 다시 찾아간 명희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CCTV를 보여주세요. 남편이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관리팀장은 명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특별히 보호자께서 요청하시니까. 하지만 저희 입회하에서만 가능해요. CCTV 관제실에 들어선 명희는 긴장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간의 병실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관리팀장이 지난주부터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죠. 여기부터 천천히 보시죠. 낮 시간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오가고 간병인이 해수를 돌보는 평범한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대로 넘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여기요. 화면의 어둠 속에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장은 평상복이었고 키와 체격으로 봐서는 남성이었죠. 화면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나요? 관리팀장이 화질을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현수야. 그것은 분명히 아들 정현수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해수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뭘까요? 관리팀장이 궁금해하자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통장이랑 카드일 거예요. 현수는 통장과 카드를 꺼내서 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더 보시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영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수는 새벽마다 병실에 와서 해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수 뒤로 또 다른 인물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체격으로 봐서는 여성이었고 머리 모양이 익숙했어요. 진아. 며느리 진아도 함께 왔던 겁니다. 진아는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해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죠? 관리팀장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가 해수의 산소 호스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호스를 살짝 눌러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식불명인 시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돌려보세요. 명희가 요청하자 관리팀장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진아는 산소 호스를 약 30초간 눌렀다가 놓았어요. 그 순간 해수가 잠깐 움직이는 것 같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 아닌가요? 관리팀장의 말에 명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돈을 훔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며느리가 남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이런 내용이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희는 USB를 받아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해수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의식 없는 남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 장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간병인님, 혹시 며칠 전에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 적 있었나요? 장 간병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흘 전인가. 새벽에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명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아가 산소 호스를 누른 시간과 해수의 상태, 악화 시간이 일치했거든요. 그날 오후 명희는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70대의 박 변호사는 혜수와 대학 동창으로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어요. 박 변호사님, 혜수 씨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해 놓았나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혜수가 몇 달 전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한테는 말한 적이 없는데. 혜수가 부탁했어요.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아마 명희 씨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혜수가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본인이 의식불명이 되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면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혜수의 상황을 보면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봉투를 뜯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혜수는 정말 아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유언장을 펼쳐든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줄부터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명희는 중얼거리며 유언장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혜수가 남긴 마지막 뜻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희는 유언장을 읽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혜수가 남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전 재산의 60%를 아내 윤명희에게, 40%는 손자 정민우에게 상속한다. 아들 정현수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혜수가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명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 내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문이 사고나 인위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 모든 상속 내용을 재검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한다. 이 사람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명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수가 아들의 본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혜수가 몇 달 전부터 현수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꾸 돈을 빌리려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투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수가 거절하자 현수가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명희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유언장을 비밀로 작성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혜수 씨가 다른 말도 했나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수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마치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명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혜수가 진아의 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넣었나 봐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아들 부부가 나의 의료진에게 치료 중단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할 경우 이는 살인 미수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명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수가 정말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명희는 집에 돌아와 CCTV 영상과 유언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시지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거였죠. 밤 10시경 현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버지 일로 얘기 좀 해요. 명희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현수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 들으셨어요? 이상한 얘기? 아니, 그냥 CCTV나 그런 거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명희는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현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아버지 병실에 새벽에 몇 번 다녀온 거 맞지?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CCTV에 다 나와. 내가 아버지 통장 가지고 돈 빼는 것도, 진아가 산소 호스 만지는 것도 다 봤어.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의식불명인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아는 뭐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진아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고생? 내 아내가 시아버지 생명을 끊으려 한 게 고생을 덜어준다는 거야? 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안에 너희가 한 짓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것도. 명희가 유언장을 내밀자 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아가 뭘 바라는지. 현수는 유언장을 읽으며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는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명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현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혜수는 바쁜 직장 생활로 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현수야, 그래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머니,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현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너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특히 진아가 아버지한테 한 짓은. 그때 문이 열리며 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어차피 아버님 깨어날 가망도 없는데 병원비만 낭비하고 있잖아요. 진아의 말에 명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유언장도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건지 의심스러워요. 진아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현수와 진아가 나간 후 명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진아가 혜수에게 한 행동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병원 관리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병실 외부 복도나 다른 곳에도 CCTV가 있나요? 네, 각 층 복도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후문 쪽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쪽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관리팀장은 명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복도 CCTV를 확인해 보니 현수와 진아가 함께 온 날의 전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후문으로 들어와서 화면에는 현수와 진아가 새벽 2시경 병원 후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몇 번째인지 확인해 볼까요? 관리팀장이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현수와 진아는 총 5번이나 새벽에 병원을 찾아왔더군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자주? 명희는 각각의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CCTV와 대조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에서는 현수 혼자 와서 통장 정보만 확인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진아도 함께 왔고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 방문에서 진아는 혜수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방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아는 이번에는 산소 호스뿐만 아니라 링거줄도 만졌거든요. 잠깐 동안 링거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더니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네요. 관리팀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환자분 상태가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가 다시 회복되곤 했어요. 명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진아의 행동과 혜수의 상태 변화가 일치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당일 담당 간호사나 의사 기록이 있나요?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진 기록을 확인해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진아가 병실에 온 날마다 혜수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팀장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혹시 5번째 방문 영상도 볼 수 있나요? 가장 최근인 5번째 방문 영상을 재생하자 명희는 경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아의 행동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험했거든요. 진아는 혜수의 호흡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살짝 비틀었어요. 완전히 떼어내지는 않았지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조작한 거였죠. 저건 정말 위험해요. 몇 분만 더 그 상태였다면. 관리팀장의 말을 들으며 명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영상 속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아가 혜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혜수의 눈이 살짝 떠진 거였어요. 환자가 깨어난 건가요? 혜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놀란 듯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혜수의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죠? 명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은 것 같았는데 진아가 무언가 조작한 후 다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혹시 의식을 되찾지 못하게 뭔가 한 건 아닐까요? 관리팀장의 추측에 명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혜수가 깨어나려 할 때마다 진아가 방해했다면 이 영상들 모두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명희는 USB를 여러 개 준비해서 모든 증거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명희는 장 간병인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간병인님, 혹시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뻔한 적이 있었나요? 장 간병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칠 전에 한 번.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을 뜨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죠? 아마 사흘 전 새벽이었을 거예요.
진아가 마지막으로 병실에 온 날과 일치했습니다. 명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간병인님, 혹시 그때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날 이후로 환자분 약물 반응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평소보다 깊게 잠드시고. 명희는 확신했습니다. 진아가 혜수의 회복을 막기 위해 무언가 조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명희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혜수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요. 무슨 일인가요? 명희는 그동안 발견한 모든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털어놨습니다. 박 변호사는 충격을 받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수속을 밟겠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함께 하죠. 하지만 명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현수와 진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새벽 명희는 조용히 병원에서 혜수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에는 CCTV가 없는 특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현수에게는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만 알렸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명희는 의료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혜수의 상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병원에서 혜수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명희의 설명을 듣고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환자분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면제 계열의 약물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명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진아가 정말로 혜수에게 무언가를 한 거였어요. 그게 의식 회복을 방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자연스러운 회복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현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명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명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병원을 옮기신 거예요? 현수야, 엄마가 내게 할 말이 있어. 지금 집으로 와. 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명희만 앉아 있었고 진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진아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 명희는 테이블 위에 USB와 의료진 소견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현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병실에 몇 번 갔는지, 그때마다 뭘 했는지, 그리고 진아가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모든 걸 말해. 어머니, 저는 정말. 정현수,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고 있어. 현수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만 빌리려고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식불명인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다시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명희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진아는? 진아가 아버지한테 한 짓은 뭐야?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진아가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고생? 내 아내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고생을 덜어준다는 거야? 진아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편안하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서
의식을 못 찾게 하는 게 편안한 거야? 현수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현수야, 넌 정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명희의 질문에 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들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무관심하셨어요.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명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혜수가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회사를 차렸을 때도 아버지는 걱정만 하셨어요. 응원이나 격려는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사업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졌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현수는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진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아버지 돈도 나중에 우리 몫인데 지금 위기 때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진아 말을 들은 거야?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정말 망할 뻔했고 진아는 계속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명희는 며느리의 악독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아가 현수를 부추겨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거였어요. 현수야, 그럼 아버지한테 수면제 준 것도 진아가 한 거야? 진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저희가 한 일을 알게 될 테니까 차라리 뭐,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다고. 명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어요. 현수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은 진아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현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버지는 새로운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 있어요? 응, 진아가 준 수면제 때문에 의식 회복이 늦어진 거였어. 지금 해독 치료받고 계셔. 현수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명희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내가 한 일이 다 들어있어. 지금 경찰에 넘겨도 돼.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바라. 그리고 진아와는 헤어져. 어머니, 진아는 너를 망치고 있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도 더 나쁜 길로 빠질 거야. 현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진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해. 회사도 정리하고 진아와도 헤어져.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려. 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현수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매일 새로운 병원을 오가며 혜수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의료진의 해독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부인, 환자분 뇌파가 많이 좋아졌어요.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한편 현수는 약속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아와 이혼 협의를 시작했어요. 진아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현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현수 씨, 정말 후회하지 않아? 진아 씨,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특히 당신이 아버지한테 한 일은 그건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였잖아. 날 위해서라고요? 정말 살인 미수를 날 위해서 했다고요? 진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현수는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서 가져간 돈도 다시 입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돈은 모두 다시 넣어뒀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번 돈으로 병원비도 계속 댈게요. 명희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명희에게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세요. 명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혜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비록 아직 의식이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명희가 혜수의 손을 잡자 혜수도 약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명희야,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당신이 쓰러져서 한 달 넘게 의식불명이었어요. 혜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지만 명희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현수는 어디 있어? 곧 올 거예요. 지금 연락했어요. 현수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1시간 후 현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한 순간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버지, 혜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현수야, 많이 힘들었지? 현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혜수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어요. 환자분,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혜수가 완전히 깨어난 첫날 밤, 명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러진 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명희는 차근차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현수가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일, 진아가 수면제를 투여한 일, 그리고 유언장의 존재까지. 혜수는 놀라기보다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구나.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죠? 어느 정도는. 현수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고 진아의 본성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 혜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럼 현수한테 상속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응, 돈을 물려주면 진아가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았어. 차라리 현수가 스스로 깨닫고 바뀌기를 바랐지. 명희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다음 날 현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진아와의 이혼이 성사되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일 때 돈을 가져간 것도 잘못이고 진아가 아버지한테 한 일을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어. 하지만 너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돈을 모았던 건 다 너를 사랑해서였어. 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혜수는 박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현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아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리고 혜수는 진아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면제 투여와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혜수가 완전히 회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아에 대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진아는 살인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CCTV 증거와 의료진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법정에서 진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이 고통받는 걸 보기 힘들어서. 하지만 판사는 진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식불명 환자에게 임의로 수면제를 투여하고 생명유지 장치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피고인 이진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진아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현수와의 이혼도 확정되었어요. 한편 현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한 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살아가기로 한 거였죠. 아버지, 제가 직접 내린 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혜수는 아들이 내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욕심 많던 아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맛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현수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장 볼게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이랑 과일도 좀 사올게요. 명희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던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혜수는 손자 민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12살이 된 민우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할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내 아빠도 엄마도 그랬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민우는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내 아빠는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변했지. 할아버지, 저도 아빠처럼 될 수 있어요?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혜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빠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갔어.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몇 달 후
혜수 가족은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한옥을 수리해서 민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도 서울에서 카페를 정리하고 마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곳 공기 정말 좋네요. 그렇지? 여기서 민우를 건강하게 키우자. 명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깻잎 등을 심어서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도 할머니를 도와 텃밭 일을 배웠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과의 교감이었죠. 어느 저녁 가족들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 혜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내가 의식불명일 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인데.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아들까지 의심해야 했는데. 명희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현수를 믿고 싶었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을 배신했어요. 현수야, 이제 그만해.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야. 혜수가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는 이제 진정으로 변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 민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민우야. 할아버지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날 밤 혜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일들과 깨어난 후의 변화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보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건 없다. 혜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현수는 비록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다시 돌아왔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명희는 평생 나를 지켜준 소중한 동반자다. 며칠 후 혜수는 손자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 저기 우리 집이 보여요. 그래, 민우야.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야. 혜수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랑 약속 하나만 하자. 네, 할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혜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찾은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명희와 혜수 가족의 용서와 화해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